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 IT라고 하는 세계 속에 살면서 인포메이션에 대한 중요성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의 미래 사회는 더욱더 그러하겠지만 지금도 엄청난 많은 정보가 노출되고 또 악용되고 잘못되어서 이러한 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우리는 정보 보안, 정보 보호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인포메이션에 대한 매니지먼트, 프로텍션만이 아니라 매니지먼트도 매우 중요한 이 관리적인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여러분, 정보 보호는 어떤 것일까요? 정보 보호를 정의하려면 당연히 정보와 그 가치의 정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문서에 따라서는 사실 엄청나게 많은 정의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면으로 보면 보호라는 용어는 위험관리 측면에서 정의해야 하기 때문에 가볍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문서에서 인정하는 어떤 필수적인 성질은 어떤 기밀성, 그리고 무결성, 그리고 가용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볼 자격이 없으면 안 보여주고 틀린 정보는 취급하지 않으며 볼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개념의 자체는 고대 로마에도 있었고, 하지만 이런 정의로는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등을 회피할 수 있다는 등이 많은 단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 보호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그리고 오늘의 시대에 맞는, 그리고 미래 사회에 정말 필요한 그러한 정보 보호에 관련된 관리와 시스템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 많은 대학의 학과 중에도 보면은 정보 보호학과도 생기고 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정말 더 연구하고 더 그것을 보완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각 기업체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보하면은 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특별히 정보의 수집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정보의 수집은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정보의 수집은 수집만이 아니라 이제 가공하고 또 저장하고 검색하고 송신하고 수신하고 그 도중에 정보의 훼손 또는 변조,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어떤 관리적 또 기술적 방법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보를 보내다가 받는 그런 도중에 정보가 훼손될 수도 있고 변조될 수도 있고 유출되는 것이 가장 또 위험한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적으로 기술적으로 막아내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 보호란 어떤 것일까요? 정보를 제공하는 공급자 측면과 또는 정보를 사용하는 측면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급자 측면은 어떤 것이고 또 사용자 측면은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자 측면은 내부, 외부의 위협 요인으로부터 네트워크라든지 시스템 등의 하드웨어,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어떤 데이터베이스죠. 데이터베이스의 통신 및 전산 시설, 정보 자산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운영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드웨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통신이나 전산 시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엄청난 리스크를 갖고 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용자 측면으로 본다면 사용하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또 남용돼서 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개인정보의 유출 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어떤 행위,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정보의 보호다라고 보는 것이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정보의 보호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러한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새롭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보 보호를 또 정보 보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인포메이션 세큐리티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 정보 보호라는 말로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정보를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보호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사회복지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깊이 있게 관심을 갖고 공부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보를 보호 또는 정보 보안하는 주요 목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보를 보안하는 이러한 주요 목표는 어떤 것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정보에 대한 위협이란 허락되지 않은 접근 또는 수정 또는 노출 또는 훼손, 파괴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우리가 고민하고 또 우리가 관심 갖고 더 나아가서는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정보 위협의 주체는 외부의 해커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는 내부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보에 대한 위협은 나날이 늘어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위협을 나열할 수는 없지만 전통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가 정보 보안의 주요한 목표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때로는 정보 보안만이 아닌 보다 넓은 보안의 목표로 이야기되기도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정보 보안의 주요 목표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의 정보 보안의 목표를 보면은 첫 번째 기밀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밀성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허락되지 않은 사용자 또는 객체가 정보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허락받지 않은 사람이 그 정보를 내용을 알거나 또는 다른 객체가 정보의 내용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부분이 기밀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바로 비밀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치 않은 정보의 공개를 막는다는 의미에서 바로 프라이버시 보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밀성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의미를 조금 더 각인시키면 좋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정보 보안의 주요 목표 중에 무결성이라고 있죠. 무결성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허락되지 않은 사용자 또는 객체가 정보를 함부로 수정할 수 없도록 하는 것 그 자체가 무결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시 말하면 수신자가 정보를 수신을 했어요. 또는 보관되어 있던 정보를 꺼내 보았을 때 그 정보가 중간에 수정 또는 첨삭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무결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받았던 정보가 누군가 거기에 나름대로 다른 정보를 수정했고 또는 첨삭되었다면 그것은 순수한 정보나 좋은 의도의 정보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확인하고 수정하거나 첨삭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결성이다 라는 것이죠. 기밀성, 무결성 굉장히 중요한 용어들이고요. 하나 더 한번 찾아볼 텐데 그것은 가용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음은 가용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정보 보안의 주요 목표가 기밀성도 있고 무결성도 있지만 더 큰 목표가 가용성이라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 가용성이라고 하는 것은 허락된 사용자, 이것을 사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사용자 또는 객체가 정보에 접근하려 하고자 할 때 이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용성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에 네트워크의 고도화로 대중에 많이 알려진 그런 서비스에 대한 그 서비스 거부하는 공격, 그래서 우리가 그 서비스 공격 또는 뭐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뭐 DDoS라고 공격이라고 하는 약자로도 씁니다만 이러한 그 DDoS 공격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것은 바로 이러한 가용성을 해치는 공격이죠. 그러니까 접근하려고 했는데 어떤 다른 서비스 거부하는 공격이 와가지고 이것을 나름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이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용성을 우리가 잘 보완을 해야만이 외부에서 이 자료를 받지 못하도록 한다는 그런 거부하는 공격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미리 차단하고 이러한 가용성을 해치는 공격을 우리가 막기 위한 방법이 바로 가용성의 작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맥락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정보 보안에 대해 보니까 정보 보안이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늘 사용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보가 생기고 정보가 또 만들어지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정보 보안에 대한 부분을 보니까 뭐 정보의 기밀성도 있었죠. 무결성, 가용성 상당히 좀 사실 그 생소한 용어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정보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또 정보를 어떻게 보관하고 또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보에 대한 어떠한 퀄리티, 정보에 대한 나름대로 내용성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또 잘 전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정보 보호에 대한 나름대로 주요 목표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예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좀 더 깊이 있게 이 부분을 좀 공부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무슨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에 대한 먼 보호를 하는 의미로 좀 깊이 있게 좀 실제적인 상황을 생각하며 함께 오늘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정보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이죠.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분관계입니다.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비밀입니다. 사상이나 신조, 종교, 가치관, 정치적 성향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신의 상태입니다. 건강상태, 신장, 체중 등 신체적 특징, 병력, 장애 정도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회경력입니다. 학력, 직업, 자격, 전과 여부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제관계입니다. 소득의 규모, 재산 보유 상황, 거래 내역, 신용정보, 채권 채무관계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타 새로운 유형입니다. 생체 인식정보, 지문이나 홍채나 DNA 등 위치정보 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최신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다섯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 청구권 등 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여섯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일곱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덟 번째, 개인정보 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용어의 정리를 먼저 할 텐데요.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란 어떤 것일까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또는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우리는 나름대로 개인정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의 주체는 어떤 것일까요?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우린 정보 주체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자는 어떤 것일까요?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이나 법인이나 단체 및 개인을 일컫는 말을 개인정보 처리자다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정보 처리기기입니다.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 폐쇄회로 텔레비전, 우리가 CCTV라 그러죠. 또는 네트워크 카메라 등이 여기에 영상정보 처리기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의 수집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와 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또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텐데요. 개인정보 중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의거해서 그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또 허용한 경우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는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계 법령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원봉사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 2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후원자가 있는데요. 후원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1조 그리고 제20의 2 서식 45의 2 기부금 영수증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가 있는데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2 4와 5호에 해당되고 서식은 689로 해당되고요. 소득세법 소득세 원천징수 관련 근거 다수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관련하여 이를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유출이 발생한 경우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상정보 처리 기기의 설치에 대한 것인데요. 먼저 설치 허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정보 처리 기기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 설치할 수 있다라고 정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와 두 번째, 범죄의 예방과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바로 여기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치 금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이나 그리고 화장실, 그 다음에 발안실, 탈의실 등의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경우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운영 제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 정보 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또는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고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개인정보가 분실되거나 도난되거나 유출되거나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정보의 관리에 대해서 첫 번째 안전조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는 분실이나 도난, 유출 또는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처리를 제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이고 관리적인 그리고 물리적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인정보 유출 통지입니다. 개인정보의 유출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정보 주체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의 파기입니다. 개인정보는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복구 또는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개인정보의 공개입니다.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두 번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세 번째,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네 번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다섯 번째,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라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을 우리에게 공개해 주어야 됩니다. 개인정보 오남용 피해 방지 10개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이용 약관 꼼꼼히 살피기입니다. 내용을 보면 회원가입을 하거나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비밀번호는 문자와 숫자로 8자리 이상입니다. 회원가입 시 비밀번호를 타인이 유추하기 어렵도록 영문 숫자 등을 조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합니다. 자신이 가입한 사이트에 타인이 자신인 것처럼 로그인하기 어렵도록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합니다. 회원가입은 주민번호 대신 IPN을 사용합니다. 가급적 안정성이 높은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 회원가입을 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명의도용 확인 서비스 이용하여 가입 정보를 확인합니다. 타인이 자신의 명의로 신규 회원 가입 시 즉각 차단하고 이를 통지받을 수 있도록 명의도용 확인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개인정보는 친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아야 됩니다.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분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관리하며 친구나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인터넷에 올리는 데이터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나름대로 공유 폴더에 개인정보 파일이 저장되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은 금융거래 시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금융정보 등을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되도록 PC방 등 개방 환경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는 다운로드를 금지해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아무 자료나 함부로 다운로드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10번째, 개인정보 침해 신고 적극 활용하기입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해당 사이트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처리되지 않은 경우 즉시 개인정보 침해 신고를 합니다. 여러분, 정보 주체를 위해서 바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매우 중요한데요. 10가지의 중요한 어떤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특별히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한다는 것, 특별히 명의도용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또 개인 친구들에게도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여러분 PC방에서 금융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았을 때 그것이 악성 코드로
나름대로 여러분의 모든 자료를 빼갈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는 다운로드를 금지하고 받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 하나의 사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이번 시간에뿐만 아니라 늘 사회복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 사람을 대하는 그런 클라이언트들을 그들에 대한 신상을 보호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차 법령들을 보시고 준비하는 시간들을 자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 보안의 특성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정보 보안은 100%가 완벽하게 달성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치밀한 그러한 공격도 있고 또 보안의 취약점도 있기 때문에 100% 완벽하게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 정보 보안에 대한 특성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음은 정보 보안 대책의 어떤 설치 시 필요성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 정보 보안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대책을 했지만 이거를 설치할 때의 필요성을 정말 얼마만큼 이것을 확신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정보 보안 대책의 효과성은 바로 실패율에 의해서 측정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만큼 실패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효과성이 측정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마지막으로 2가지 이상의 대책을 동시에 사용하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가지의 대책이 아니라 2가지를 크로스로 체킹해 놨을 때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금융에 대한 부분에 보면은 항상 비밀번호도 놓고 무슨 번호도 놓고 또 여러 가지 절차를 걸러서 안전하기 위한 또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2가지 이상의 대책을 동시에 사용하면 위험을 좀 더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주제였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떠한 질문이나 또 토의할 내용은 카톡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